미국의 투자자들은 주식은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은 오늘 당장에 사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 매매 스타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 시장의 안전판의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요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오셨는데. 네,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네, 8층에서 20층까지 네. 꽤 먼 거리를 오셨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시고. 네. 저희 같은 건물에 있는데요. 리서치 아름이라는 이제 회사, 어떻게 보면은 독립 리서치 중에서는 가장 업력이 긴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회사를 만드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표님 개인 소개를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독립 리서치 아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성환이고요. 제가 이제 유화증권이라는 증권회사에서 리서치 업무를 애널리스트로 10여 년간 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게 된 거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저희가 처음이었었고, 2016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한 8, 9년째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MBA를 다녀오는 바람에 한 3년 정도 회사를 좀 공백기가 있었네요.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요. 뭐 다른 대표한테 이제 맡겨두고 한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온 만큼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출연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2016년에 하셨고, 저는 사실 이제 올해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선배님이세요. 게다가 이제 독립 리서치, 이게 좀 없던 길을 개척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리서치 아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게 독립 리서치라는 거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독립 리서치라고 해서 뭐 한 10여 개 회사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다들 이제 저희 회사를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죠. 저희를 아무튼 모태로 삼아가지고 많이들 이제 생기게 됐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 독립 리서치가 뭐예요? 왜 리서치 앞에 독립이 왜 붙은 거예요?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를 만들게 됐었을 때는 애널리스트가 독립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독립 리서치를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특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종목을 보고서를 쓰는데 법인 영업팀에서 이제 왜 너는 자꾸 작은 종목을 보고서를 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좋아서 쓰는 건데 뭔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은 위에 분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좀 보고서를 썼었다고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좀 펀드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살 수 있는 그런 좀 대형주의 종목들을 커버해 주기를 원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휴대폰 부품 같은 회사들을 이제 탐방을 많이 다녀보고 그쪽 섹터를 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부품사들이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좋다고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독립적인 시각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해외에 있는 이런 독립 리서치 회사들을 뭐 보니까 이거 회사에서 굳이 증권회사에만 있어야만 이 분석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인디펜던트 리서치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적이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제 그것조차도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적인 리서치를 해보겠다 이런 시도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중소형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성공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신 계기가 있는지, 혹은 이제 대표님의 투자 철학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은 이런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회사마다의 그런 색깔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5천억 원 이하의 중소형주를 커버하기 시작했었던 거는 제가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특화가 되어 있는 리서치를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제 뭐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바이오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독립 리서치를 한다라고 하면 바이오에 특화된 그런 독립 리서치가 만들어지면 좋았을 거고, 또 어떤 뭐 AI와 관련된
뭐 리서치를 잘하시는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만들게 되시면 AI와 관련된 그런 독립 리서치가 또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들이 그런 색깔을 가진 데들은 별로 없고 이제 제가 5천억 이하의 중소형주를 하다 보니까 네. 다들 그냥 따라서 5천억 이하의 중소형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가 뭘 잘할 수 있느냐가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코어라고 보면 저도 그냥 좀 생각이 드는 게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중소형주를 투자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을 때 저희 위에 투자 분석팀에 뭐 저희 멘토가 계셨는데 그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소형 리서치 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너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공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 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종목을 너가 너만의 논리로 이제 반대 의견을 한번 내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만의 종목을 찾아서 500억, 뭐 1000억 언더에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그거를 5천억, 1조를 만들어 봐라.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도했었던 거는 통신 장비, 부품, 그리고 통신사, 그 이통사들까지 제가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다 좋다고 했을 때 좀 한계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이제 한 40페이지짜리를 썼었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화제가 안 됐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컨셉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언더에 있는 회사들에 많이 주목을 했었고 자날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울옥션, 뭐 다원시스 뭐 이런 회사들을 지금 수비라고 이름이 또 바뀌었죠. 그런 회사들을 이제 시가총액 500억 원 정도에서 발굴을 해서 뭐 조단위의 회사가 된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회사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해보니까 잘 맞는 거죠, 그죠? 네. 서울옥션이 가장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그 대표님의 서울옥션 보고서나 이런 걸 많이 참고했던 것 같은데요. 네. 돌연 MBA를 갔다 오셔가지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다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미국에 이제 가셨잖아요. 네,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이 바뀌셨어요? 일단은 뭐 미국에 MBA를 다녀온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고 또 주식에 대해서 뭐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 만큼 어느 정도의 그래도 뭐 지식은 있다고 생각이 된 상황에서 그런 시각으로 미국에서 바라보는 건 좀 더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한국 투자자들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요즘에 들어서는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고 너무 이제 막 그 미국으로 가는 그런 뭐 자금의 쏠림 현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식을 빠르고 많이 벌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주식은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은 진짜 오늘 당장에 사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쪽의 매매 스타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 투자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이제 뭐 계량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미국 시장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나라고 실제로 한국보다도 인구 증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 3점대 후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구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3점대 초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정부 때서부터 401K라고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은 10%씩 이 퇴직연금을 무조건 내게 돼 있는데 그중에 40%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뜩이나 이제 인구가 뭐 줄고 있는 그런 줄 거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퇴직연금 같은 그런 연금을 운영을 하지만 그 비중을 지금 뭐 14%로 또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안전판의 역할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전 세계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해야지 이제 패시브의 그런 수익을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그런 흐름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이렇게 나눠보면 네. 미국 시장에서는 그냥 패시브, 네. 그러니까 뭐 나스닥 사놓고 네. 길게 보고 네. 국내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해보고 네. 이런 식의 투자가 괜찮은 거라고 네. 보시나요? 주식 뭐 관련돼 있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 수익률보다 높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이런 되는 게 효과가 맞죠, 그죠? 있다.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가 거의 공식처럼 배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과거에 뭐 한 30년을 놓고 보면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높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거래량 없고 소외되고 그런데 이거 뭐하러 투자하지? 차라리 그냥 남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매매 빠르게 되고 그런 종목들에 이제 빨리 투자해가지고 바로 단기 성과를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의 철학은 이제 남들이 모르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알려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게 되면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철학이고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이제 뭐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왔었던 그런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소형주에 투자하려면은 그리고 중소형주에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네. 뭘 잘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중소형주에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중소형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그런 없어서, 것들이 그렇죠. 많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보들을 본인이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 정보를 이제 검증할 만한 그런 능력들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 실적이 좋아지는 근거 같은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M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 회사 보고서를 썼는데 이 회사가 PER 수준이 이제 지금 실적 기준으로 4배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 이제 싸잖아요. 너무 싸네요. 그런데 이 4배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 게임 업종이 뭐 20배, 30배씩 PER 수준을 받았었고 그리고 뭐 지금 크래프톤 같은 회사가 대형주이긴 하지만 뭐 PER 15배 정도 수준에 있고 넷마블이나 뭐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조 단위의 그런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안목들을 좀 길러두시게 되면 보고서라든지 정보들을 접했을 때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제 그런 공부를 좀 게으리 하시고 그냥 지금 거래량 많고 주가 변동성이 높은 그런 회사들을 잘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사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되면은 팔겠다라고 네. 하는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정보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헤지펀드 운영하거나 할 때 네.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하라고 네. 제 사수 형이 그래가지고 네. 중소형주 하지 마 이러면서 네. 이제 위험해. 네. 이게 실제로도 위험하기도 한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제 기억에 정보의 우위를 가져가기가 어려워. 네. 대형주를 하기에도 대형주만 해도 이게 바빠. 뭐 네. 이게 이제 리소스의 한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만 이제 투자를 네.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대 수익률도 낮죠. 중소형주를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 하면 좀 잘 안 된다.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그 중소형주만 꾸준하게 커버를 하다 보니까 매년 상패가 될 만한 종목들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세요. 네, 라고 네.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적자가 뭐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대표이사가 좀 자주 바뀌는 그런 기업들 최근에 이제 자금 유치 활동이 좀 꾸준하게 많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근데 이제 자금 유치가 뭐 회사가 좋고 뭐 어떤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제 CB나 BW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자금 유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제 그렇게 자금 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피하고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다 보면 어떤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 좀 많이 알려왔었거든요. 필터링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많이 소개를 해뒀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 종목을 피킹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에서는 매출액은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회사들을 저희들은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수익은 당장에는 좀 뭐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긴 하지만 어떤 기술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저희들은 좀 뭐 종목 피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패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골라낼 수 있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런 것도 네.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뒷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막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막 사면 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미리 맞습니다. 안 볼 때 봐야 되는 네. 거죠? 근데 또 이제 안 볼 때 사게 되면 또 좀 외로울 수 기다려야 있죠. 되는 외로울 그런 수 기간이 좀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단축해 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저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도 쓰고 시장에다가 좀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개인이 혼자서 그런 어떤 종목을 찾고 그거를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알아봐 모멘텀이 시장에 주겠지.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기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단축시켜 나가는 그런 투자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서비스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뭐 서울옥션 포함해서 중요한 작은 회사들을 발굴하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네. 계속 사업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가 네. 있다면? 최근에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뭐예요? 네. 플라스틱 앞에 엔지니어링이 네. 붙었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종목을 찾는 어떤 방법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로 봤었을 때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남들이 좀 잘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 네. 두 번째로는 모멘텀이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 분기마다 실적이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공시가 되게 되는데 그 공시 자료들 가운데에서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익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어떤 섹터가 또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이 저희 눈에 띄었었던 거고 이 관련된 회사가 이제 BGF 에코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코오롱 EMP HDC, 현대 EP 이런 회사가 이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P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2023년도서부터 진짜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뭐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그런 정유 회사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우리 엑스모빌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엑스모빌 같은 회사들이 석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유 회사들을 가지고서 석유화학 회사 플랜트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나프타, 이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게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회사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원료를 가지고서 뭐 유리섬유라든지 뭐 탄소섬유 같은 것들을 애드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원재료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항공 우주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같은 데에서는 이런 고기능성 폴리머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필요는 하고.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원재료는 올랐는데 수요는 많아지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섹터가 괜찮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기차로 가니까 정유 뭐 그거 정유 뭐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정유 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 회사 쪽에 투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너무 과잉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싸지고 이걸 원재료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싼데 또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BGF 에코라는 회사를 이제 보고서를 써게 됐었던 거는 이 회사가 또 이제 자회사로
KNW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그 가스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1,5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그 세 회사 가운데 모멘텀이 있는 이 회사를 고르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을 피킹을 하거든요. 이 BGF가 네. 그 BGF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CU 그 맞습니다. 그래요? 그 CU에서 아들이 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그 가족 네. 관계까지는 모르는데, 네. 근데 이제 장남이 그 BGF 관련된 리테일 사업들을 다 맡게 되는 것 같고, 둘째 아들이 신소재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이제 하려고 그룹사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500억 정도를 받아서 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BGF 에코가 이제 상장 회사를 인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KNW도 인수를 해가지고 화학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만약에. 네. 그래서 큰형한테는 이거 뭐 집안 가업이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중요하니까 너는 뭐 하나 할 거 있으면 갖고 와봐라 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떤 거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고르고 골랐는데 이거를 이제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상당히 이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나쁘지 않고 실적도 벌써부터 막 인수한 지 2년 됐는데 벌써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회사를 잘 골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같은 업종에 있지만 다른 네. 회사보다는 뭐 주가 탄력성이 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뭐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다기보다는 어떻게 이 회사를 고르게 됐는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선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애들 왜 좋아지는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근데 탑다운으로 보면은 글로벌리 정유 회사들이 화학 쪽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가가 절감되네. 근데 수요는 계속되네. 게다가 이제 까보니까 이게 집안이 또 이런 게 또 있네. 자기 아빠가 좀 부자인데 자식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할 일이 있고 한 명은 뭐 할래? 너 뭐 해 먹고 살래? 그래서 이제 골라온 거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라는 법은 없죠. 이 친구가 뭐 어떻게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정황상 잘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뭐 화장품 같은 회사들이 이미 이제 뭐 관광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수혜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저희가 게임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고,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사드 사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이 가장 큰 그 게임 시장의 하나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 판호 발급이라고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판매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었던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판호를 받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뭐 넥슨 게임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판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뭐 괜찮아질 만한 섹터 중에 게임 회사를 선별하게 됐고,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원래 굴지에 이제 그 게임 회사들이 좀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섹터 자체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7월 첫째 주에 시프트업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4조 원 정도가 게임 대여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게임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좀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 내에서도 시프트업 같은 그런 뭔가 하여튼 싸긴 싼데 뭐 굳이 봐야 돼? 보지도 않고 있던 회사였는데 시프트업이 예를 들어서 상장했는데 주가 올라 뭐야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싸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회사를 투자하면 좋을까 또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죠. 그 가운데에서 뭐 웹젠 같은 회사도 중국 시장에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 중소형주긴 하지만 엔게임이라는 회사는 좀 더 싸고, 그리고 올해에 이제
그 투혼이라고 하는 뭐 모바일 게임도 출시를 하게 되고 전민강호라고 하는 중국 게임을 한국에 이제 퍼블리싱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뭐 신작 게임들에 대한 출시가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재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M게임을 저희들은 이제 중소형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종목도 발굴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너무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섹터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뭐 소개시켜 드리는 입장에서 뭐 지금 두 가지를 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 엄청 자세히 봐야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번에 대표님이 좀 야심차게 좀 출시한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딥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소개해주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5월 말에 스탁 9330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출시를 했거든요. 이게 스탁이면 주식이고 9330은 뭐예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투자한다고 해가지고요. 9330. 9시부터 3시 30분. 그래서 9330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뭐 애플에서 이제 검색하시면은 뭐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다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다운 받아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보고서도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이 앱의 이제 주된 그런 그 기능들은 첫 번째로는 랭킹 서비스라고 해서 애널리스트들 랭킹을 저희들이 이제 저희의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거네요. 애널리스트를 하는 거네. 애널리스트.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이 기준은 애널리스트들을 평가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애널리스트가 누구냐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았었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이제 그 날의 당일 고점이 얼마나 됐는지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너무 이제 투자자분들이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오면 팔아야 돼 뭐 안 좋은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이 순위를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 사람들을 왜 몰랐을까? 이 사람 보고서가 나오면 관심을 가져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래서 정확한 근거는 없이 뭐 막연한 그런 생각이 그런 맞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제가 썼는데 주가 빠졌어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냥 폄하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정량화해서 숫자로 표시해 놓으면 빼박인 거죠. 빼박인 거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애널리스트의 순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애널리스트 순위를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 보고서를 썼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가 무엇이었는지도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지금은 애널리스트 순위만 보여주고 있지만 뭐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뭐 유튜버들이 뭐 누가 뭐 얘기만 하면 오른다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좋은 생각들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쁜 생각들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정량화해서 저희들이 랭킹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뭐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AI로 자동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머신러닝 박사를 이제 하시고 골드만삭스에서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던 지인을 어떻게 알게 돼서 화려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여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과정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정보 서비스들을 개인적으로 오픈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6월 달서부터 저희가 이제 버전 2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네. 와봤는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거든요. 근데 저희가 6월 10일서부터 회사 그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6월 10일서부터 오늘까지 그 상승률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 코스닥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1% 정도였는데, 오늘까지 이제 수익률이 7.3% 정도가 나왔거든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가지고서 AI가 스스로 이제 사고 판 그런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은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투자 자문사로 인가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이제 랩어카운트 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2016년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많은 걸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역시 그 효치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 이거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탁 9330을 조회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한 달 가지고 뭘 벌써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봐야죠.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져보고 나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도 좀 신선한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이렇게 겨뤘었던 대국을 생각해 보시면, 이 알파고가 그 당시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냐 이렇게 보면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켰거든요. 프로 기사의 기보는 잘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보를 가지고서 공부를 시킨 거고, 저희들도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로 이거를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애널리스트 가운데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AI를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들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AI가 좀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요. 저희 같은 건물에 계셔서 자주 뵙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관점을 또 제공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